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5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 영상 수업에서는 5번째 PPT 이쪽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단모음 혹은 단순 모음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중 모음 얘기가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차시에는 본격적으로 이중 모음의 개념과 이중 모음 체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보면 일단 이제 요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J계라고는 안 해요. W는 W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드계 이중모음 평순 반모음 계열이죠. 이제 그래서 이 평순계 이중모음에는 표준어 역시 여기도 표준어와 현실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에는 야여, 요유, 예. 반면에 현실어에서는 야이와 여이의 변별이 없죠. 왜 없는지 딱 알겠죠. 반모음은 이제 행모음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행모음인 그 어이와 아이가 변별이 안 되니까 당연히 현실어에서도 이제 예는 변별이 안 되죠. 이중모음은 단순모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모음의 그 어이와 아이가 현실어에서 구별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위에 있는 얘도 구별이 안 되고 선생님이 이게 실수를 했네요. 이거는 고쳐주세요. 아이고 교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모음 역시 야이와 여이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야이와 여이의 구별이 안 되고 밑에 W 계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했죠? 네, 아니 이게 웬일일까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중모음 역시 야이와 여의 즉 예의 구별이 안 되고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W계 이중모음에서의 뭐 우어이와 오아이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절음이 되는 행모음이 되는 단순모음의 변별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네, 그 다음에 평순계 이중모음의 발음 양상은 이제 여기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야를 발음해보면 이, 아 하다가 어떻게 돼? 이야. 그러니까 이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평순 반모음 이 요드라는 아이는 평순 반모음은 원래 단순 모음 이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발음하는 위치에서 출발하여 뒤따르는 그 행모음인 단순 모음을 발음하는 위치에서 이제 그 조음 동작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중모음의 여이와 야이도 이제 변별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표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W계 이중모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W는 뭐 딱히 다른 뭐 별명은 없어요. 다른 별명은 없고 그니 원순계 이중모음들이죠. 원순계 이중모음은 이제 조금 더 약간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표준어의 원칙 발음에는 와, 워, 이제 오아이, 우어이 이제 그런데 앞에서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왜 사실은 다 똑같은 발음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외로이, 웬일, 왜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법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맞춤법들은 실제 발음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워줘야 하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이제 문자 표기의 이상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개정자가 어떤 문자나 표기법이 어떤 문자를 안 쓰는 문자를 폐기한다든지 어떤 표기법의 원칙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공공의 일이거든요. 굉장히 거창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개정한다는 것은 뭐 출판업계, 교육계, 뭐 모든 문서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1933년에 맞춤법 통일안을 만든 이후로 대대적인 맞춤법 개정 작업은 1987년에 공포해서 1988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는 배운 맞춤법이 틀려요.
맞춤법이. 아예 뭐 사이시옷의 용법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론 그 사이에 뭐 식민 지배 시절, 한국 전쟁 시절 복잡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뭐 맞춤법 따위 신경 쓸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맞춤법의 개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용을. 그래서 현실 발음을 수용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어의 원칙 발음은 이렇고요. 허용 발음에는 뭐가 있어요? 위가 있죠. 자, 우리한테는 위인데 우리 앞에서 단모음 책에서 기억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모음으로, 왜냐하면 신모음 체계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표준 발음에서 표준 발음법에서 단순 모음은 신모음 체계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팔모음 체계도 허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단모음인 게 더 원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용 발음에만 있는 것이죠. 단순 모음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실제 현실어는 어떠냐? 와, 워, 왜 이제 다 오와 유, 우어이 구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파이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잘못 이게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칠 때는. 그래서 뭐 요 기호는 앞에 기호랑 착각하면 안 돼요. 파이 기호예요. 위외의 경우 표준 발음 신모음 체계에서는 둘 다 단모음인 거죠. 근데 단모음이 우선인 것이고요. 이중모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이제 위로 발음되고 또 외로도 발음되고. 그래서 현실 발음에서는 외가 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네. 더 많음이라고 했지만 변별하는 사람보다는 구별하는 사람들이 훨씬 드문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은 주변에서 국어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내 스승들도 선생님 지도 교수님은 구별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순계 이중모음의 발음 양상. 발음 양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혀가 후설모음, 이 경우는 어떠냐면, 자, 오아와 우어를 생각하면 돼요. 오아는 오에서 출발하고 우어는 우에서 출발을 하죠. 평순계 반모음들이 모두 이에서 출발하는 그런 구조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출발하여 뒤따르는 단순모음을 발음하는 위치에서 멈추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표만 보면 되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국어의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이제 상향 이중모음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반모음들이 다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단순 모음들, 이제 음절의 핵이 되는 이 모음들이 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향 이중 모음은 어떠냐면 반모음이 뒤에 나와요. 반모음이 뒤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할 텐데 현대국어에서는 사실은 하향 이중 모음은 아예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학교문법이나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의 경우인데 그건 조금만 참고. 그래서 현대국어의 하향 이중모음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기존의 어떤 통시적으로 중세국어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모음 가운데 반모음이 후행하는 경우를 이제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5세기 이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이제 우리 문자를 보면 현대국어와는 달리 하향 이중모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전설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이제 뭐 소위 아이, 어이, 오이, 우이 등이 모두 평순계 하향 이중모음이었어요. 평순계 하향 이중모음. 그래서 음성기호 IPA 기호를 쓴다면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자, 하향 이중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 현대국의 의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의 두 개의 모음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앞에 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I, 이가 아닐 뿐이에요. I, 그다음 어이, 우이, 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한국어에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W계의 하향 이중모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순 반모음이 후행하는 하향 이중모음은 아직 역사적으로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뭐 없었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자료에 근거하면.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뭘까요? 표기에도 있잖아요. cow, OW. 네, 크게 W계 하향 이중모음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발음해요? cow. 그러면 이제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가우가 아니라는 거죠. cow. 그러니까 뭐 좀 더 완전한 단순모음으로 두 개를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멍멍이가 개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은 어때? 뭐 가이, 뭐 이 정도로 발음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향 이중모음이 많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근대 국어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이 전설 모음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의문론 시간에는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15세기에는 하향 이중 모음들이 많았고 이들이 근대 국어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설 단모음 계열로 변화했다는 건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W계 하향 이중 모음은 없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현대 국어에도 당연히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대 국어 이후 모두 전설 단모음으로 변하였고 현대 국어에는 의 하나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호로 보면은 이제 반모음 요드가 뒤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죠. 이게 학교문법에서 일반적으로 의를 보는 관점이에요. 의를 보는 관점인데 이제 이 의를 하향 이중모음으로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경우, 이제 상향 이중모음으로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하면 평순 반모음, 이제 이 모음이 변한 요드와 오우가 변한 W, 사실 이제 양대 산맥이죠. 이 반모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모음이든 반모음은 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음성학적으로 따지면 어떤 모음이든 성절성을 잃고 두 모음이 연결된다 하면 반모음이 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중세 국어에는 하향 이중 모음이 많았지만 현대 국어에는 이제 하향 이중 모음이 얘만 남았다고 보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제 얘가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자, 혹시 여러분들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노래를 볼 때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부르죠. 표준 발음법에서 그 아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향 이중모음으로 다 발음하면 얼마나 어색하냐면요. 민주주의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의. 그렇죠.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 왜 저걸 이로 했지, 저걸 왜 의로 했지, 저걸 왜 애로 했지,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일단 문자 교육을 받고 모국어에 이제 그런 것을 내재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internalized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언어 지식, 모국어에 대한 어떤 그 언어 지식이 내재화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숨 쉬고 뭐 눈 깜빡거리는 걸 의식하지 못하듯이 자기가 뭐 잘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하향 이중모음은 민주주의 의와 같이 계속 연속이 되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정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상향 이중모음,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반모음을 탈락시켜서 단모음으로 발음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향 이중 딱 하나 남은 하향 이중모음은 굉장히 발음하기에 우리한테는 불편한 것이죠. 불편하기 때문에 variation,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그럴 거면 굳이 얘를 꼭 이중모음으로 봐야 돼? 하향 이중모음으로 봐야 돼?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상향 이중모음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대 국어의 음운 체계 안에 하향 이중모음은 하나도 없죠. 그냥 상향 이중모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유, 그럼 선생님 그게 더 좋은데 왜 하향 이중모음 놔둬요?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때 상향 이중모음을 만들면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건 뭐예요? 반모음이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건 뭔 말? 의가 반모음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의가 반모음으로 바뀌면 이 반모음의 명칭은 뭐예요? W개예요? 요드개예요? 우개죠. 다른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반모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7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의를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경우 의가 현대국어에서 유일한 하향 이중모음이다 보니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또 실제로 상향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그런 변이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모음 의와 이 가운데 어느 쪽이 성절성을 상실하고 반모음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의가 성접성을 잃어서 반모음이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학교문법에서는 이런 새로운 반모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통시적으로도 있었고 좀 더 친숙한 하향 이중모음으로 도는 게 더 낫지 않니? 라는 입장인 것이죠. 아직은 이가 평순 반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하향 이중모음이 아직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통설인데 국어 의문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향 이중모음을 인정하는 입장이고요. 통시론적 배경까지 보고 음성학을 하시는 분들은 음성적으로는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 음성학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음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음성에 더 포커스, 물리적인 실제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가 성절성을 잃어 반모음이 된다고 보면 이때는 이상한 이제 의계 이중모음인데 이게 의가 반모음이 됐을 때 아까 의모음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근데 그 오른쪽 길이가 찍 길게 생긴 거예요. 이게 IPA 기호입니다. 지금 다들 나 막 들리는 것 같아. 환청이들. 아우 짜증나. 이 기호 뭐야?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실에서 날 만났으면 IPA 기호를 외워서 IPA 기호 시험 봐야 되는데 못 봐요. 네, 지금 환청이 들립니다. 여러분 환호하고 있죠? 지금 네, 시험 어떻게 봐요, 이거를? 뭐 온라인 시험을 봐요. 어떻게 봐요? 온라인 시험 보는 교수님들 뭡니까? 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는다는데 참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기호예요.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기억을 해두세요. 네,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게 안 보일 뿐 이제 6월, 7월 언제쯤 그게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탓하지만 선생님들도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반모음 지금 이렇게 길쭉한 이제 의가 성절성을 잃은 이러한 반모음이 들어있는 이중모음을 이런 뭐 의계 이중모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명칭이 따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의는 의이와 비슷하지만 이제 조금씩 다르다 해서 이렇게 뭐 소개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뭐 단모음 2개로 발음하느냐, 이중모음을 발음하는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음소 배열 제약,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음소 배열 제약 내지는 음절 연결 제약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음소를 배열하는 것이 결국 음절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국어의 자음 체계 목록, 국어의 모음 체계 목록을 지금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음소 체계 목록을 확인하는데 모든 소리들이 모든 음소들이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어두에 올 수 없는 음소 있죠. 영국의 비음 같은 거는 올 수 없고 또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자음이 막 3개씩 4개씩 올 수 없죠. 이렇게 음소를 배열 또 그 다음에 폐쇄음과 비음이 만났을 때 절대로 폐쇄음은 그대로 발음될 수 없어. 비음에 의해서 비음화되어야 되죠.
이거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음소를 배열하는, 음절을 연결하는 일종의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말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몇몇 연결 제약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그 조금 전에 말했던 뭐 자음이 모음사에 몇 개 오밖에 못 온다, 뭐 비음 앞에선 폐쇄음이 올 수, 이거는 음운 과정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그것이 표기로 그냥 단지 굳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자모가 굉장히 발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 지금 어이아이 경우는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이런 경우들도 비슷합니다. 파찰음의 경우에 파찰음의 평음과 또 유기음과 경음의 파찰음 뒤에 이 평순계 이중모음이 연결이 되면 반모음을 빼고 발음을, 그러니까 반모음이 발음이 안 돼요. 지금 정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 여러분, 너 싸움에 졌니? 그럴 때 싸움에 제대로 하면 싸움에 졌니? 한 대 쳤니? 떡을 쪘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고 보니 웃기죠? 표기대로 하면 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죠. 쪄로 발음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저스틴 비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저스틴 비버죠. 저스틴 비버. 영어식을 발음하면 저스틴 비버가 돼서 이제 당연히 발음의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발음은 다 단모음으로 발음이 돼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파찰음의 위치가 현대국어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던 당시가 발음의 좋은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거는 국어사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네,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돼요. 이제 외래어 표기법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해야 되죠. 뭐 PPT 같은데 제일 많이 쓰는 비전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당연히 전으로 써야 되죠. 잔다르크가 아니라 잔다르크, 텔레비전, 주스, 차트, 그 다음에 초콜릿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받침에 유기음이나 경음 못 쓰는 것, 뭐 커피숍, 워크숍 그런 비읍으로 쓰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도 여러분이 또 암기해야 하는 부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자음 뒤에 의가 연결되는 그런 표기들이 있어요. 제일 웃긴 건 닐리리 알고 있죠? 닐리리. 그러나 실제 발음은 뭐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다 니, 띠, 시, 티, 히로 발음돼. 그러니까 의는 밑에서 설명을 하지만요. 자음이 앞에 오면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하향 이중모음이 구조적으로 발음할 수 없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어두의 의는 이제 자음이 오지 않는 의죠. 자음이 오지 않는 어두의 의는 표준 발음은 당연히 의예요. 현실음에서는 의로도 발음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국가의 의미 뭐 이러면은 국가의 의미 해도 되지만 국가의 의미 해도 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좀 부정확한 발음이기는 하죠. 빨리 발음할 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어두의 이제 여러분은 어두 비어도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으면 난 이제 구제해 줄 수 없어요. 어두는 단어의 첫머리 제 이름절, 비어두는 제2음절이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죠. 비어두의 의 가운데 관형격 조사의 경우 표준 발음법은 의 혹은 에예요. 그런데 현실 발음에서는 거의 다 에로 쉽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격 조사가 아닌 의들이 많잖아요. 비어두에. 관형격 조사가 아닌 아까 민주주의의 의 말하는 그 중에 있죠. 거기에 비어두의 의는 표준 발음법에서는 당연히 의 혹은 이.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어두니까. 이 현실음에서는 이로 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허용 발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가 하향 이중 모음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의가 이제 어느 순간 표준발음법에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제 국어의 역사에서 평순계 하향 이중 모음은 영원히 아디오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음절,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음절인데 세종대왕 덕분이에요. 우리가 음절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친구는 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네 강의를 세 강자나 듣고 있는지, 나 그렇게 네 강자 세 강자나 듣는 친구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얘기가,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겹치는 얘기가 없으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을 서로 같이 듣는 친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세종이 아예 성절법, 성음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글자들은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서 글자를 이룬다라고 아예 단언을 해버렸어요. 훈민정음에서. 그러니까 한글은 풀어쓰기가 아니라 모아쓰기를 하고 있죠. 모아쓰기는 뭐냐?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몇 음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다 3음절이죠. 그렇게 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알파벳 같이 라틴 로마자들 같이 풀어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음절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음이 들어있으면 한 음절이고 누구나 알잖아요. 왜냐하면 음절은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음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영어 철자 같은 경우는 이미 철자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발음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국어 발음 찾으려고 사전 뒤져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도 사전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린 초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야, 너 책 읽어봐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리딩,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순한 스피킹이 아니라 리딩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철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성과 유창성을 보는 그런 시험이 있다니까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철자가 발음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런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죠. 아예. 사실은 조금 전에 뭐 자, 짜, 뭐 저, 처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발음과 그 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보다는 불일치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소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한글도 발음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 그건 음성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스펠링 비 대회라는 거 들어봤죠? 알파벳권 그 영어권 학생들이 보는 스펠링 비 시험이 철자 시험이에요. 우리 국어에서는 철자 시험이라고 하는 거 맞춤법 몇 번 본다면 거의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워낙에 철자 스펠링 비 대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발음과 철자의 불일치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방언의 특성과 미국의 경우에 방언까지 다 포괄하면 알파벳 B의 변이음이 30가지까지 나온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썰은 아니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표기가 이제 발음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어 단어에서 모음 개수만큼 음절의 개수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모음이 있으면 다 그게 한 음절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해당 모음이 발음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음절 말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음들 같은 경우,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실제의 그 모음 음가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자음의 그 외파를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음절 얘기가 세종대왕님 덕분에 아주 편하죠. 음절은 분절음보다는 큰 음성 단위로 발화의 최소 단위예요. 자, 이게 규정들이 나오죠. 음소는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 단위,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 단위. 그 다음에 이거는 발화의 최소 단위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음을 단독 발음할 수 없죠. 그쵸? 근데 형태소는 이미 여러 개의 음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음은 혼자 발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음은 어떠냐면 음소이면서 음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절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음은 항상 모음과 함께 발음을 해야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음성학적, 의문론적 단위로 가장 큰 것이 음절이에요. 음절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의미가 개입되잖아요. 형태소라든지 뭐 문장이라든지 또 어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의 그 알타이어와 같은 교차어가 이제 어절 개념이 나오는데 영어와는 다르죠. 인도 유럽 제어들하고는 다른데 어절은 뭐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은 나는 학교에 간다가 각각 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절로 넘어가도 거기에는 형태소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성 의문론적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성 의문론적 단위로 가장 큰 것이 음절이 끝이에요. 그래서 의문론에서 순수 의문론의 연구 대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왜 순수 의문론이라고 하냐면 형태 의문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 규칙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뭐 먹는 이렇게 되면 거기서 비음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형태론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건 형태 의문론이라고 해요. 근데 음절까지는 그런 어떤 문법적인 개념, 의미적인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음절까지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음성 의문론의 마지막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절로 이어지면 어절이나 발화와 같은 더 큰 단위가 되는데 이거는 문법론이나 의미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영역이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모든 단어는 뭐 형태소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1음절어를 단음절어 하고 2음절어 이상의 단어를 뭐 3음절어, 4음절어 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음절어라고 합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음절의 특성. 이제 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음절은 하나 이상의 분절음으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 이상이냐면 모음은 하나의 분절음이면서 하나의 음절이 되니까요. 자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 두 번째, 음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발음 가능 단위. 앞에서 배웠죠. 발화 단위 혹은 발음 가능 단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맥시멈한 최대 음절 구조예요. 최대 음절 구조고 중성이 지금 언어학적인 그 기호에서 이 소가로는요. 수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수의적이라는 건 옵셔널하다는 건 뭐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은 가로가 없으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성분이고 반면에 초성과 종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성에는 반드시 이 중성의 자리에는 반드시 성절음이 모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은 자음이 들어갔고 중성에는 이제 성절성을 가지고 있는 모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음절은 음성학적으로 공명도가 큰 분절음을 중심으로 그 앞에서는 공명도가 점점 커지고 그 뒤에서는 공명도가 점점 작아진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 공명도가 가장 큰 게 모음이에요. 모음이 가운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양쪽의 자음은 공명도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음을 향해서 공명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음이 오니까 공명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이 그래서 공명도가 가장 높고 실라빌 피크라고 해요. 실라빅 피크, 음절의 정점이라고 하죠. 음절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절은 운율적 요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성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예요. 그리고 4번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상향 이중 모음은 단순 모음이 핵이잖아요. 음절 핵이죠. 그러니까 공명도가 올라가니까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향 이중 모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핵의 의 같은 경우 핵이 앞에 있고 반모음이 뒤에 있으니까 공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향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모음에서 단순모음으로 가는 것은 반모음이 앞에 있으니까 상향 이중모음, 공명도가 올라가니까. 반모음이 뒤에 있는 것은 공명도가 떨어지니까 하향 이중모음. 그래서 이중모음의 이름도 공명도와 관련되어서 지어진 명칭입니다. 네, 2차 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